나무로 만든 기가 전쟁의 형태를 바꿔놨습니다. 2km 밖의 적도, 2m 앞의 적도 한 번에 해치울 수 있죠. 이것은 현대 전쟁터를 지배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탄생까지는 1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는 기관총입니다. 미 제6해병대 일대 대원들이 모하비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을 대비한 이 훈련에서 병사들은 적군 참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공격의 핵심이 되는 기관총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오랜 세월이 걸친 개발의 산물이죠. 우선 후방에서 적에게 막강한 공격을 퍼붓는 대형 화기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보병들이 더 가볍고 휴대가 편한 자동 화기를 들고 적진으로 진격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중에서 기관총으로 지원 사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화력을 자랑하는 기관총엔 뜻밖의 과거가 있습니다. 본래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리처드 조던 게틀링 박사는 본래 의사였지만 의술 대신 공학에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됐을 때 게틀링은 자신의 고향인 인디애나를 지나가는 무수한 수의 사상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뿐 아니라 질병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병사들도 많았죠. 병사들의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발사 속도를 높인 새로운 총을 발명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는 그의 이름을 따 게틀링 총이라고 불렸습니다. 게틀링의 발명품의 핵심적인 특징은 개별 발사 장치가 부착된 여러 개의 총신이었습니다. 손으로 돌리는 L자형 손잡이가 총신을 움직여 총 위쪽에 있는 탄창 밑을 지나게 합니다. 각각의 총신은 12시 위치에서 장전됩니다. 그리고 1시 위치에 왔을 때 용수철이 장착된 핀이 총알을 발사하죠. 그 후 총신은 총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사용한 탄핀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한 총신이 발사하는 동안 다른 총신은 저절로 장전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사격이 가능하죠. 게틀링은 이 총이 소총 여러 자류의 화력을 대체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길 바랐죠. 미 육군의 현장 시험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재현입니다.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15명의 소총수가 게틀링 총과 화력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대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소총수들용이고 왼쪽이 게틀링 총용이죠. 60초 안에 표적을 더 많이 맞춘 쪽이 이깁니다. 소총수들은 뛰어난 사격수를 지녔지만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발사 속도는 제한될 것입니다. 진불련의 설명입니다. Well, the Civil War soldiers were issued 40 rounds of paper-wrapped cartridges, kind of like this. And he would have to tear the cartridge, pour the powder down the barrel, slow you down while you're in the heat of battle. Get that bullet seated on the top, ram it, and then seat the bullet firmly down on the bottom. Take a percussion cap and put that on the cone, and then wait for the command to fire. Now, a Civil War soldier that was well trained might get off 3 rounds a minute
if he was lucky, bu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do. 이 게틀링 총은 1862년에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복제품입니다. 게틀링 총은 이론상으론 1분에 200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팻 카보스키의 탄창엔 총알이 40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도중에 재장전이 필요하죠. 그의 아들과 손자가 싱싱한 총알을 가져와 게틀링 총의 왕성한 식욕을 채워줄 예정입니다. I would hope to get at least 120 to 150, 60 rounds per minute. That's what I'd like to get. I think that would be enough to get this motley crew on their tails. You gotta hit it first. I'll show you a little bit how fast it goes. 손잡이를 너무 빨리 돌려 총이 과열되면 위험합니다. 금속 부품들이 팽창해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관찰자인 밥 포데스타 중사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육군 특수부대 포병으로 복무했던 중사는 무기의 안전성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e gunner has got to fire the gun with care and attention. The fact that it's only a 40-round clip means that every time the gunner has to change the clip, it helps the gun to cool down. So hopefully it won't jam. 게틀링 총의 성능이 이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Rifleman, your target is the red target. Gatling gun, your target is the blue target. Order arms. Low. Come to the ready. 소총수들이 재장전을 하는 동안 게틀링 총은 재빨리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소총의 반격입니다. 게틀링 총이 재장전을 하는 동안 소총들도 맹렬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게틀링 총도 경쟁에 돌입하지만 15명에 맞설 만한 화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Cease fire on the firing line. Cease fire. 포연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 팀의 명중 개수 확인입니다. 누구의 승리일까요? 게틀링 총이 이겼습니다. 소총수 15명은 45발을 명중시켰고 게틀링 총은 110발을 명중시켰습니다. 40명과 싸웠어도 이겼을 숫자죠. It went quite well. After we adjusted it for the windage today, it was kind of windy out there. We just settled in there and kind of eased it in there, you know, real. 이후 실전에 투입된 게틀링 총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활약을 펼칩니다. 하지만 사람이 조종한다는 점이 실전에서 큰 약점이 됐습니다. In the trials, the Gatling gun looked good, okay, but in actual battle, when the firer was firing the gun, okay, he would fire it sometimes too quickly. He gets too excited, crank the gun away so fast that the gun would jam, okay? Now a jammed gun is no good to anybody. 결국 게틀링 총은 전쟁터에서 신뢰를 잃고 창고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형태의 기관총이 개발 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쓰입니다. 이것은 M2 기관총으로 마디우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아주 안정적인 총이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참호 공격 훈련에서 미 해병들은 장거리 포화로 적의 기세를 꺾을 때 이 총을 사용합니다.
선배격인 게틀링 총과는 달리 마디우스는 손잡이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만 걸고 있으면 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연속해서 총알을 발사할 수 있죠. 마디우스 역시 다른 현대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발명가의 작품입니다.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자동 화기의 탄생이었죠. (19세기) 말의 발명가 하이람 맥심은 토머스 에디슨이나 라이트 형제와 경쟁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여러 발명품 중엔 쥐덫과 초기 형태의 비행기도 있었죠. 비행에 성공했다면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83년 맥심은 새로운 전자동식 기관총을 발명해 특허를 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발명품이었죠. 그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친구들과 소총 연습을 하다가 발명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발사 시에 거센 반동 때문에 어깨가 아팠고 계속해서 총알을 장전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죠. 그는 한 문제를 이용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동의 힘을 이용해 자동으로 총알을 장전한다면 어떨까요? 작업실로 돌아온 맥심은 천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기관총의 주요 구성 요소는 탄창과 볼트입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이 둘은 반동에 의해 뒤로 밀려나게 되죠. 사용한 탄피를 버리는 용수철의 움직임에 의해 총신은 다시 앞으로 밀려옵니다. 이때 볼트는 또 다른 용수철에 밀려 앞으로 나오면서 다음 총알을 장전하고 발사합니다. 반동 덕분에 이 총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재장전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맥심은 기관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언했죠. 돈을 긁어모으고 싶으면 유럽 사람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발명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맥심은 런던으로 이사해 자신의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홍보 활동을 결합한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관총에 관한 소식은 대규모 홍보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맥심은 각국의 무기 상인들을 초대해 기관총을 직접 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맥심의 전설이라 불리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관총이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잉글랜드의 깊은 숲속 전직 특수부대 포병 밥 포데스타는 맥심의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se ones, Bob? Too straight. You need them leaning over a bit. Get one with a bit of top heavy on it. 그는 역시 영국 육군에서 기관총을 다뤘던 숀 힌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Ah, what do you reckon? This looks like a good one. Yeah, it's got plenty of tension on it. There's that way it's Yeah. hanging. Yeah. 이제 기관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하이람 맥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그의 동료들이 개조한 영국 육군 전용 1916년형 비커 총입니다. 1분에 무려 45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단단한 소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포병 보데스타는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준에 들어갑니다. 짧게 끊어 발사하는 기술은 군대에서 정한 방법입니다. 연속 발사가 길어지면 과열로 인해 총신이 변형되고 정확도도 떨어지죠. 하지만 포데스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사 과정에서 회전하는 총알 공급 장치에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총알은 전부 표적에 명중합니다. 총구만 봐도 총신의 강력한 반동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공을 예감한 포데스타는 발사 간격을 좁힙니다. 성공입니다. 겨우 470발만으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That's done it. 실제 적군이었다면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죠. (1887년) 이후 10년 동안 하이람 맥심은 모든 강대국에 자신의 강력한 기관총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이 싸움에 끌려 들어가게 되죠.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게 되는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징병됐습니다. 기관총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병들이 소총과 총검으로 싸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측 육군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를 가로질러가 근거리 전투를 통해 적을 죽이는 것이었죠. 이렇게 공격하는 병사들은 쉽게 기관총의 먹이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밥 포데스타는 실전에서는 공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Looking across no man's land now, and I think the enemy's just about getting ready to attack. Strange looking enemy. 포데스타와 싸울 적은 250개의 헬륨 풍선 대대입니다. 1차 대전 보병대의 공격 대열과 마찬가지로 풍선들도 2m 간격을 두고 여러 줄로 서 있습니다. 포데스타는 가장 직접적인 공격 방식을 택합니다. 비커 기관총을 무인지대 건너편의 적군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포데스타는 풍선 하나당 한 발씩 250발이 장전된 탄띠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죠. Enemy front! Firing now! 좀 몇 발은 명중하지만 이것은 사격 게임과는 다릅니다. 총알의 대부분은 풍선들 사이의 빈틈으로 빠져버립니다. 포데스타는 풍선 하나마다 새로운 조준을 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었다면 적군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겠죠. What do you reckon? How many do you reckon I got? 30 to 45, no more. There's big gaps out there in them, but they're still going to be coming at us. There's loads left. 숙련된 기관총 사수조차 250개 풍선 중에 37개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1916년 7월 1일 영국과 연합군은 프랑스의 소음에서 20만 명의 병사들을 동원해 무인지대를 가로지르는 전투를 개시합니다. 진격에 앞서 독일의 수비를 깨뜨리기 위해 공중 폭격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기관총 사수들은 깊은 벙커 속에 숨어 있다가 재빨리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효율적인 기관총 전술들이 개발돼 있었습니다. 포데스타가 기관총의 위치 선정이 전술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줍니다. 적이 전열을 가다듬는 동안 기관총 팀도 새로운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측면이죠. 아까와는 차이가 납니다. 풍선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정면에서보다 표적의 밀집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제 기관총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결과는 학살입니다. 포데스타는 총알 한 개로 풍선 여러 개를 터뜨리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250발의 총알로 240개의 풍선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이 측면에서 적을 발견하면 병사들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You've got a much easier target because it looks as if the enemy is grouped together that much closer, and you can probably take out 10 times more of them than you would do if they were coming from the front. 1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측면의 기관총 2정만으로 참호 전체를 엄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총은 참호 앞의 일정 구역을 엄호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포병들은 곧바로 사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죽음의 구역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두 기관총의 범위가 겹치는 구역으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영국군 포병들은 양 측면에서 퍼붓는 총알로 인해 무수한 사상자를 냈죠. 쏨 전투 첫날은 영국 군사 역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낸 전투로 기록됩니다. 병사들은 독일군의 기관총 2정이 만드는 죽음의 구역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적의 기관총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고 세계대전은 피로 물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양측에서 집계한 기관총의 최종 희생자 수는 무려 550만 명에 이릅니다. 역사학자 바질 리델 하트경에 따르면 정치가들은 양측의 공격력을 마비시킨 하이람 맥심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꼴이었다고 합니다. 기관총의 막강한 방어망을 뚫으려던 수많은 시도는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기관총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그 기본 설계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M2는 1921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총신의 반동 원리는 그 이전에 나온 하이람 맥심의 발명을 그대로 따릅니다. 1초에 7발을 발사하는 M2의 묵직한 탄환은 벽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2km 거리에 있는 적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차 대전 때처럼 교착 상태가 아닙니다. 위를 점한 보병대는 적의 참호로 진격합니다. 기동력을 얻으려면 사격이 끊기지 않도록 재빨리 이동해야 적들을 계속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사 후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볍고 휴대가 편한 기관총이 필요합니다. 1차 대전 당시의 지리한 참호 전투 이후 이런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기관총의 역사에도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차) 대전 당시 보급품 담당이었던 미국의 존 T. 톰슨 대령은 적의 참호의 침투에 보병들을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새로운 무기의 개발을 꿈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보병들이 움직이면서 발사할 수 있는 가볍고 휴대가 편리한 기관총 설계를 시작했죠. 톰슨은 기존의 기관총에 무거운 부품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부품들을 전부 없애야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설계에서 움직이는 부품 중 무거운 것은 이 볼트뿐이었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볼트는 빈 탄피를 튕겨내고 용수철이 새로운 총알을 탄창에 장전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관단총입니다. 맥심총과 같은 기존 기관총 무게의 4분의 1밖에 나가지 않았죠. 톰슨은 이것을 참호 빗자루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지리한 전투를 쓸어버릴 무기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톰이 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띄는 둥근 모양의 탄창엔 100발의 총알이 들어가는데 다 비우는 데는 7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미 육군은 신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객이 등장했죠.
바로 갱단입니다. 1920년대 알카포네 같은 갱단들은 적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새 총의 위력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토미총은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 됐고 피해 굶주린 신문과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토미총이 세력을 키우려는 갱단의 필수품이 되자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토미총을 사용한 최초의 저격 사건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스파이크 오도넬은 시카고 남쪽에서 대규모 밀주 사업을 벌이고 있었죠. (1925년 9월 25일) 라이벌 갱단의 프랭크 맥클레인이 토미총과 확인되지 않은 개수의 총알로 무장하고 그를 암살하러 나섰죠. 이후 벌어진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맥컬레이는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밀주업자 오도넬은 토미총의 위력을 목격하고 갱단 사업을 영원히 접기로 결심했죠. 그렇다면 총알은 왜 빗나갔을까요? 전직 특수부대 포병이었던 밥 포데스타의 설명입니다. The problem with the Thompson, okay, is that when you fire it, especially the automatic, the weapon tends to rise, okay, and pull away slightly to the right. Okay, the way to remedy this is by putting a little bit of body pressure against the weapon. Okay, and also I've got another little gizmo that will also help remedy that. 이후 제조된 토미총엔 소염기란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발명됐더라면 밀주업자 스파이크 오도넬의 운명도 바뀌었겠죠. 소염기는 충격파의 일부를 위로 분산시켜 총구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토미총은 근거리 암살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무고한 행인들이 총격전에 휘말리는 일이 생겨도 악당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난사를 자행했죠. 경찰은 더 정확한 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번씩 발사와 장전이 이루어지는 반자동 기능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찰은 이 차세대 기관단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특수기동대의 실전 훈련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대원들은 2.5초 만에 30발을 발사할 수 있는 토미총의 후위에 해클레인 호크사의 MP5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은 무장한 범인들에게 포위됐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늘 밤 대원들은 한 여성의 목숨이 걸린 인질극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자동 총으로 정확히 조준하지 않으면 기동대 대장 브라이언 앤더슨 경사를 만족시킬 수 없겠죠. The reason why we shoot semi-auto instead of a fully automatic, especially when we go into a hostage situation, is that you want your rounds to count, and by sitting there and spraying rounds, you really don't know where they're going. Your primary concern is for the hostage. You always want to make sure the hostage gets out there alive, and believe it or not, we do want the suspect out alive also. Okay. 무장한 범인과 인질은 거리의 마지막 건물 안에 있습니다. 범인이 발포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동대는 인질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자동 기관총을 사용하는 대원들은 이연발이란 발사 기술을 훈련받습니다. 노련한 방아쇠 기술로 두 발을 재빨리 연달아 발사하는 방식이죠.
One shot, yeah, it'll do damage, but 2 shots do a lot more damage. We figure that 2 shots to the chest, if he's wearing body armor and it doesn't do anything at all, then we know we have to follow it up with 2 to the head. And 1 round's good, 2 rounds better, but it has to be controlled fire. 대원들은 밤이 되길 기다렸다 진입합니다. 범인과 인질이 어느 방에 있는지는 대원들도 모릅니다. 범인이 발포할지도 예측할 수 없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Police, drop the gun! 인질 1명은 살고 범인 1명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수기동대가 발사한 물감 탄환은 곧 지워질 것입니다. 전장의 병사들은 반자동 기관총으로 정확히 조준해서 발사해야 탄환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사격에서도 정확성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반자동 기관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It's great for room-to-room combat and close-quarter fighting, but when it comes to long-distance shooting, it very quickly becomes inaccurate. 이는 기관단총이 화약을 적게 넣은 작은 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추진력이 떨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총으로부터 초점을 옮겨 탄환에 주목했습니다. (1955년) 미 육군은 병사들에게 기본 무기로 지급할 새 총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관단 총처럼 가벼우면서 전자동 발사까지 가능한 총이어야 했죠. 그러나 소총처럼 450m 거리에서도 적의 헬멧을 꿰뚫는 화력도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혼성 총의 이름은 돌격 소총이었습니다. 초기 후보였던 M14는 2차 대전에서 쓰였던 소총을 전자동식으로 개조한 총이었습니다. 토미 총과는 달리 M14는 화약으로 가득 찬 7.62mm 구경의 묵직한 소총 탄환을 사용했죠. 450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추려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켄 엘모어는 총기 제조사인 콜트사의 교관이자 돌격소총 기술의 권위자입니다. M14가 전자동 방식으로 헬멧 실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The weapon's heavy cartridge makes it move all over the place. No matter how hard you fight it, it just seems to get worse. Very rapidly out of control. Within 3 or 4 shots, you're strafing the air. 탄환이 무거우면 반동도 강해집니다. You're only carrying around 150 rounds a man. On full auto fire, the gun is cycling at around 750 rounds per minute. The ammo's gone almost instantly, as fast as you can change the mags, with almost no hits. M14가 실패하자 미군은 새로운 총의 등장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950년대 중반 무기 제조사인 아머라이트는 유진 스토너라는 천재적인 무기 설계자를 발탁합니다. 스토너는 장거리 자동 사격을 위해서는 총과 탄환 양쪽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14는 가늠쇠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개머리판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할 때의 반동으로 구분 지점부터 총이 흔들려 총구가 위로 솟구치게 되죠. 스토너는
새로운 디자인에서 개머리판과 총신을 같은 높이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반동이 가늠쇠와 같은 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총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토너는 그 후에 가늠쇠를 끌어올려 다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세기의 상징이 된 새로운 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M16 돌격 소총. 우주시대에 걸맞는 디자인과 느낌을 갖춘 총이었죠. 스토너는 여러 중요 부품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손가락 보호대와 개머리판 때문에 검은 소총이란 별명도 붙었죠. 하지만 가장 커다란 혁신은 총이 아니라 탄환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토너는 무겁기만 한 M14의 7.62 구경 탄환을 버리고 겨우 5.56 구경밖에 되지 않는 날씬하고 가벼운 탄환을 택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자 병사들은 기존의 2배 가까운 탄창을 전장에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M16의 작은 탄환이 사람보다는 쥐를 잡는 데 어울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현장에서의 시험 사격에선 어땠을까요? 작은 탄환 덕분에 반동은 훨씬 적습니다. 직선 형태 총이기 때문에 반동은 켄 엘모의 어깨로 바로 들어갑니다. With the light cartridges, low recoil, very maneuverable, easy to support in the field. M16은 자동 발사 상태에서도 표적을 훨씬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탄환은 헬멧을 벌집으로 만들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M14에 비해 총알 구멍은 작았죠. M16은 육군이 꿈꾸던 이상적인 무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베트남전에서 마침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병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대의 높은 습도와 정글의 진흙 속에서 M16이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부품을 장난감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헛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텔사 제품은 눈에 띕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병사들 사이에 농담처럼 번졌죠. 하지만 유진 스토너의 설계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병사들의 관리 미숙이었죠. 총에 알맞는 청소 도구와 주의사항이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Well, the soldiers taking care of their equipment in a combat situation is absolute priority. You clean and maintain weapons before you do anything for yourself. You don't sleep, you don't eat, you don't do anything until that weapon is clean and maintained. 병사들은 실전에서 M16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가느다란 총알로 적을 쓰러뜨리고 죽일 수 없을 거란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검은 소총은 곧 적들에게 악명을 떨치게 됐습니다. 새로운 총알은 기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M16의 총알은 굉장히 빠릅니다. 초속이 1km에 육박하죠. 인간의 조직에 맞으면 가벼운 앞부분은 속도를 늦추지만 묵직한 받침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때 총알이 뒤집히면서 강한 힘을 받는데 총알은 그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It's fully lethal. It leaves devastating wounds, and I don't know anybody walking around who's been hit by one. 미국 육군의 베테랑인 켄 엘모어는 M16에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The M16 is by far my favorite rifle. I've carried it all over the world. I know the rifle front and back. I know every feel about it, every sound it makes. I would not trade that weapon for any other weapon around, literally. 미 해병대의 참호 공격 훈련이 마지막 단계인 집중 사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M16은 적군 한 명을 지정해 집중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화력은 적군이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고 맹공을 펼칩니다. 1차 대전 당시 참호 공격은 수비하는 측이 퍼붓는 기관총 포화를 뚫고 천천히 전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측도 기동성이 뛰어난 기관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은 섬멸되고 해병대가 참호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참호를 바라보고 있지만 화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중에서 총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명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막강한 기관총입니다. 애리조나주 투싼 근처에 있는 데이비스 몬산 공군기지. 이곳은 흑멧돼지란 별명이 붙은 대전차포 탑재 비행기 A-10의 고향입니다. 이 전투기에는 현대전 최강의 무기라고 불리우는 가우-8 어벤저가 장착돼 있습니다. 마이크 영 소령은 A-10 조종사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싸웠던 베테랑입니다. 가우-8은 전투기를 압도하는 무기입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기관총을 타고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It starts about right here and continues up to the muzzle at the front of the aircraft. Looking at the aircraft, it's intimidating, I think. Kind of the first thing when you see is you got the gun sticking out of the front here. And when you really think about how big the gun is in the airplane, it's a good quarter size of a third of the airplane. 가우-8은 탄창과 구동장치를 포함한 무게가 1.8톤이나 됩니다. 6.5m 길이의 총신은 6km 거리의 표적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긴 총신의 내부엔 소총의 나선 홈이 있어 총알의 회전을 더해 비행 중에도 안정된 발사가 가능합니다. 기관총이 너무 큰 나머지 A-10 전투기의 중심축을 피해 앞바퀴를 옆으로 옮겨 달아야 했을 정도입니다. 총알을 꽉 채우면 1200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무거워 지상의 병사들이 기계를 동원해 전투기에 실어야 합니다. 총알을 잡아먹는 무기지만 조종사들은 한 발 한 발을 신중히 세고 있습니다. We're never going to empty the gun. We're never going to shoot for 10 seconds straight to get rid of all the bullets. We're usually shooting for around 2-second bursts on the gun to get us around a little over 100 rounds of bullets per squeeze. 가우-8은 짧은 사격만으로 그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0mm 구경 총알 하나의 길이가 29cm로 무게만도 500g이 넘죠. 가우-8은 1분에 42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다중 총신에 있습니다. 가우-8의 기본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19세기 기관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게틀링 총의 후예인 것이죠. (1893년) 게틀링은 자신의 발명품의 화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당시 게틀링 총은 전투 도중 포병이 손잡이를 너무 빨리 돌려 고장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게틀링은 총신에 전기 모터를 달아 밖에서 돌리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분에 3000발이 발사되는 총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모터가 달린 게틀링 총은 무거워서 다루기 힘들었고 제트기 전쟁 시대 전까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가우-8 어벤저는 게틀링 총의 부활입니다. 모터는 전투기의 유압장치에서 바로 동력을 얻습니다. 아군을 오폭하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꾸준한 훈련 비행이 필요하죠. 사정거리에 진입하면 관제탑은 공격 준비를 합니다. 표적은 공중에 걸린 낙하산과 총알에 벌집이 된 트럭 무더기입니다. 가우-8은 표적에서 겨우 200m 떨어져 있는 최종 발사선에 닿기 전에 작동해야만 합니다. 조종사는 겨우 10m짜리 원안에 화력의 80%를 퍼부어야 합니다. 진동을 감지하고 요격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표적 주위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기술자가 총알 하나마다 간격과 명중률을 파악해 즉각 전송할 수 있습니다.
조준하기 전에 조종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는 허드를 이용해 기체를 정렬합니다. 무섭도록 강렬한 경험이죠. Seeing the HUD shake, seeing the smoke, feeling the vibrations of the airplane, seeing the vibrations in the HUD. I mean, it kind of touches all your senses. You can smell the gunpowder. When you come home, I mean, your wife can tell you that she was able to tell that you shot the gun today because you smell like gunpowder. 실전 상황이라면 적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장갑을 꿰뚫는 총알 하나만으로 탱크 한 대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들은 가우-8을 침묵의 총이라고 부릅니다.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총알의 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If I was the enemy on the ground and I knew that A-10s were getting ready to roll in and attack me, I'd probably be pretty scared. What I'd probably hear is a little late. Because it is a sonic boom, it is a time delay associated with it. So bullets are probably going to hit me or hit close to me, and then I'm going to hear the gun firing later. I'm going to be dead and I'm not going to hear anything. 물론 가우-8 기관총은 1200발의 총알 전체를 17초 만에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게틀링이 19세기에 상상했던 꿈의 무기입니다. 전장에서 한 부대를 대체할 화력을 발휘하는 단 한정의 총이죠. 기관총의 긴 역사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